안녕하세요. 행복론 오늘은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집과 행복이라고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집,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일정한 위치에 이렇게 있죠. 이 집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만은 이제 그 우리가 집이라고 할 때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만은 아니죠. 그 안에 이제 그 가족들이 살고 있고, 또 가족과 더불어서 이제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말하자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정신적인 공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가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녹화를 지금 한 2시간 반 정도 녹화를 하고 좀 쉬었다가 지금 이거를 하기 때문에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강의를 듣느라고 굉장히 그 수고가 많을 텐데, 저 역시도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밖에도 못 나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 먼저 자료를 1차적으로 만들어서 그 자료를 PPT로 만들고, 그 PPT를 갖다가 이제 또 그 이렇게 이제 음성하고 이 영상을 갖다가 취입을 하는, 이제 강의를 하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또 유튜브에다가 올려요. 유튜브에다 올리고, 그 올린 것을 이제 그 학교 그 이클래스에다가 또 접속을 시키고, 또 자료를 갖다 구글에다 올립니다. 또 다시 자료를 만든 자료를 다시 PDF 파일로 만들어서 그거를 또 구글에다 올려서 그 올린 자료를 또 공지사항에다가 또 알려줘야 되고, 또 많은 학생들이 또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뭐를 과제를 제출을 못했다, 뭐가 어떻다, 뭐 해가지고 계속 쪽지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가 지금 번거롭고, 여러분들도 번거롭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아요. 그 이제 행복론 시간에 행복해야 되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아랫게 제가 아끼는 선글라스를 어디 가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잊어버려가지고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도 없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물건인데, 비싸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애착을 가졌던 그런 물건인데,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고등학교 때 책에 보면은 바늘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그 바늘 잊어버린 게 굉장히 불행하다, 뭐 이런 오통제라 뭐 해가면서 조친문이라고 하죠. 그 옛날에 고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 어떻든 오늘 주제는 집이라는 건데, 영어로 표현을 하면요, 하우스, 하우스가 될 수도 있고,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집이라는 물리적인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홈이라는 게 있어요. 홈이라는 게 이제 집으로 하는 그런 부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홈이라는 것 자체가 명사로 가정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두 가지로 뜻이 이제 달라지는데,
그런 다를 포함하고 있는 게 집이라는 개념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이라는 게 굉장히 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보금자리 같은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그, 각 동물들도 다 집이 있죠. 뭐 달팽이도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들도 집이 있고, 개미도 집이 있고, 모든 동물들이 다 집이 있어요. 그 물론 뭐 우리 인간도 집이 있고요. 집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든 그 다리 밑에 가서 이제 사는 그런 사람도 이제 있는데 그게 집이죠. 그래서 하여간 그 이 집이라는 게 우리 오늘날의 인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뭐 그런 이야기를 이번 주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집과 현대라고 해가지고 그 오늘날의 집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집은 인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해서 지리학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지세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지리학과 지세학은 굉장히 달라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지리학은 물리적인 공간 관계를 일단은 1차적으로 다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위치에 이렇게 이제 집이 있죠. 어떤 위치에. 그래서 그런 지리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고, 물론 뭐 그 인문지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근데 어떤 위치만이 아니라 거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인문적인 그런 환경을 같이 다루는 것을 말하죠. 그렇지만 어떻든 지리학은 1차적으로 물리적인 공간 관계를 다룬다. 어떤 위치에 있다. 공간적인 위치에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은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죠. 부동산.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다 하는 거죠. 또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이죠. 돈이라든가 뭐 수표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무슨 글쎄요. 자동차는 움직일 수 있죠. 그 동산인 것 같네요. 자동차. 그 다음에 무슨 뭐 귀금속 무슨 기타 하여간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것과 운반할 수 없는 것. 집은 운반할 수 없는 거라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 집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지세학이라는 것은 인간 관계의 정신적인 관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어떤 정신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지세학이라는 건 심리적인 환경이랄까요? 어떻게 보면 어떤 정신적 관계, 심리적 관계, 어떤 인간 관계 뭐 이런 거를 지세학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현대에 들어와서 새로 생겨난 개념이에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또 연구가 또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리학과 지세학은 밀접한 것 같으면서도 지세학이라는 것은 좀 더 현대의 상황에 현대의 복잡 다단한 그 사회 상황에 맞는 그런 개념이다. 인간관계와 그 어떤 그 속에 있는 정신적인 관계 그런 것을 다루는 것이 이제 지세학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 자세한 것은 혹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뒤에 가서 얘기를 하고 과학 기술과 소통 그래서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지금 여기 이 건물을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아파트인 것 같아요. 아파트이면서 이제 주상복합
뭐 그런 게 같이 있는 공간인 것 같은데, 이 옛날 뭐 오늘날 이렇게 져놓긴 했어요. 옛날 걸 이제 복원한다고 해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마당이 있고 뭐 뒤에 이렇게 나무가 있고 뭐 어떤 장독대가 있고 그런 이런 초가집 이런 개념이었으니까 굉장히 그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집이 복잡하게 되고 또 거대하게 되고 정이 뚝 떨어지게 이렇게 아주 삭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라는 단순한 그 말하자면 가서 잠자고 거기 산다, 밥도 먹고 잠자고 쉬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인간 사람들 그 상호 간에 소통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더 중요하다는 거죠. 소통을 하는 상호 간의 소통. 소통이라는 것은 대화 그리고 만나면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걸 소통이라고 하죠. 아마 저번 시간인가 이제 이렇게 그 경청하면서 그죠? 경청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게 아파트라는 거죠. 아파트먼트인데 아파트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하면 다 통하죠. 그래서 아파트와 고향, 아파트가 이제 우리나라를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파트 공화국에는 이제 고향이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뭐 고향이 그립다 뭐 그런 개념으로 제가 여기다 쓴 건 아닙니다. 이제 이 고향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언뜻 생각하기에 고향이 이제 뭐 사라지고 해서 뭐 아쉽다 뭐 그런 뜻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닌지는 이제 좀 이따가 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집과 도시 해서 이 원래는 이 집이 그냥 원래는 집이 없었죠.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그냥 살았는데 인간이 자연 속에서 살았는데 그 자연 속에서 살았는데 이 자연을 인간의 어떤 그 삶에 그 도움을 주는 어떤 공간으로 이제 만들었죠. 인간이. 그게 바로 이제 도시라는 겁니다. 집이면서 그 집들이 뭉쳐 있는 걸 갖다가 도시라고 그러죠. 물론 뭐 촌락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시골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어떻든 도시라는 것은 이제 집들이 모여 있는 그런 단위를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에다가 있는 그대로의 자연에다가 정보를 주입하여 자연을 문화로 전환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실은 정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인포메이션 그런 일차적인 의미의 어떤 그 무엇에 관한 어떤 그 소스 같은 거 그런 거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넓은 의미의 그 정보라는 거는 그 인간의 어떤 그 성분을 인간적인 성분을 자연에다가 이렇게 이제 주입한다. 근데 주입을 하기 전에 인간적인 어떤 성분 그게 뭔지는 몰라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성분을 자연에 주입해서 이 자연을 문화로 바꾼다 하는 거죠. 전환한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라는 게 뭔가는 모르지만 인간의 어떤 그 삶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뭐 집이 되겠는데 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복잡다단한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무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정보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정보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이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이 정보를 다른 말로 하면은 문화라고도 해요. 문화. 이 원래는 루소가 그랬죠. 원래 이제 인간은 자연 속에 있었는데 그 에밀이라는 그 교육론 그 책에서 보면은 인간이 이제 타락해서 문명을 건설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런 그 모토 슬로건을 이제 루소가 얘기했는데 그 이 도시라는 것은 인간과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가? 도시는 인간이 정착하면서 발생했다 하는 거죠.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정착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떠돌아다녔죠. 정착 생활을 하지 않고 떠돌아다녔다. 유목민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유목문화라고 그래요. 유목문화. 이제 유목문화가 있기 전에는 그렇게 동물 그 짐승하고 똑같이 살았죠. 그렇게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집이 없진 않죠. 집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 맨 처음에는 이렇게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이렇게 지어서 비를 피하고 뭐 하다가 차차로 이제 인간이 정착을 하게 됐다 하는 거. 정착 한 군데에 딱 고착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목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양이나 무슨 소나 이런 걸 몰고 다니면서 풀을 뜯겨 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유를 짜서 먹고 고기를 먹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말하자면은 한 군데에 이렇게 정착해서 농사를 짓게 됐다는 겁니다. 농사.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도구를 발명하고, 일단 이제 움막을 짓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정착해서, 생활을 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자료에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정착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그, 자연물을 뭐 고기를 잡아 먹는다든가 열매를 따 먹는다든가 뿌리를 캐 먹는다든가 수렵 경제라고 그러죠. 뭐 그렇게 하다가 한 군데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곡식을 먹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무슨 생활이 안정이 되고 뭐 도시가 형성되고 뭐 문명이 발생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곡식을 먹으면서 사람의 그 이빨이 굉장히 그 약해졌다고 그래요. 사람의 이빨이 굉장히 약해져 가지고 이제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상으로 굉장히 이렇게 질병이라는 게 이제 우리 인간의 문명 속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런 질병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오늘날 뭐 우리 코로나를 이렇게 지금 맞고 있지만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그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정착과 더불어서 인간이 곡식을 먹고 그 곡식을 요리를 해가지고 익혀가지고 먹고 하면서 이빨이 굉장히 약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소화기관도 약해지고 뭔가 운동도 이제 제한되고 하면서 굉장히
약해지고 거기서 이제 문명이 발생했는데 질병이 이제 인간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 세균이 그때부터 우리 인간을 따라다니는 거죠. 예, 이 코로나라는 것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인간은 문명 속에 태어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자연 속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문명 속에 태어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뭐 이게 좋은 말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어린 나이는 태어나면은 돌봐주지 않으면 죽어요. 짐승은 그렇지 않죠. 짐승은 자연 속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생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송아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어서 가지고 걸어갑니다. 우리 인간은 적어도 2년 이상은 누워서 이제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렇게 할 때까지 이제 부모가 돌봐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인간의 위대한 점이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위대한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모든 사물은 양면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 도시라는 게 이렇게 착잡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정착을 하고 생활이 편리해지고 식량을 손쉽게 얻고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이 문명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었다. 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문명적인 존재, 어떤 자기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그 나약함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발명을 계속하게 됐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인지의 발달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그 꾀죠, 꾀. 일종의 꾀. 머리를 써가지고 이 자연을 상대로 해서 살아남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하고 발명을 하고 그게 이제 문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과 소통, 그래서 도시에서 역할에 따른 그 마스크라고 했는데요. 이 마스크라는 거는 이게 얼굴입니다. 얼굴. 근데 이제 이 얼굴이라는 거를 왜 마스크라고 했느냐? 얼굴하고 마스크는 똑같은 거일 수도 있지만 다른 거예요. 확연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도시에서 역할에 따른 마스크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의 어떤 그 역할이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죠, 말하자면. 사회적인 지위,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 가면은 가정에서의 지위, 어떤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 혹은 마스크라고 하는데, 그걸 그래서 이제 이 도시에서 그런 게 발생하게 됐다 하는 거죠. 시민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이 있죠. 그 다음에 정보의 네트워크로 상호 소통을 한다. 이제 이게 오늘날의 이제 이 집이라는 개념 속에는 이런 그 네트워크, 우리가 스마트폰이 이제 나오기 전에 이제 이 집들이 서로 전화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서로 연결이 그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의 네트워크로 상호 소통을 하게 됐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이제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제가 여기다 놓은 것은 그냥 자연, 어떤 뭐 인위적인 자기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죠. 이 자연 자체. 그래서 이 자연에 이제 여기서는 그 위에다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죠. 인간이 이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지면 뭐 경치가 좋겠지만은 뭐 그런 것보다는 자연이라는 것과 그 위에 인간이 문명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집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저기 뭐 가려져 있는데 이 그림에는 이 첨단 문명이 이제 이렇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뭐 그런 그림인데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자료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까 이제 고향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 집은 고향하고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집이 맨 처음에 생겨가지고 거기에 거주를 하고 거기 계속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거기가 고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유목 생활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뭐, 몽골에 뭐 이렇게 임시로 짓는 집인데 이게 뭐 게르인가 뭐 그런 거예요. 이게 게르인가. 근데 뭐 이게 이제 여기서 한 달 정도 살다가 또 여기서 이제 뭔가 여의찮으면 다시 또 짐을 싸가지고 다른 데로 떠나요. 거기서 또 살고 또 떠나고 뭐 또 살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뭐 이런 농촌 풍경인데 그렇게 하질 않죠. 그냥 한 군데 정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거기 살아요. 농사를 짓고.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버드나무가 하나 큰 게 서 있고 뭐 요새 찍은 것 같아요. 요새 한 20년 전이나 이렇게 찍은 사진 같아요. 여기 노인네가 이제 논을 갈고 있죠. 이 소로. 요새는 뭐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걸로 다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왠지 굉장히 정다워 보이죠. 뭐 트랙터로 막 이렇게 하고 하면은 야 편리하고 좋겠구나 이런 생각은 저는 하나도 안 들고 삭막해졌구나 이제 뭐 사람들이 돈밖에 모르고 참 고향도 없어지고 이런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뭐냐면은 이게 캠핑카이기도 하고요. 캠핑카 아니면은 캠핑카라는 것은 캠핑할 때 쓰는 거지만 요새는 꼭 캠핑 안 하더라도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휴가를 오랫동안 가고 그러면 여기서 의식주를 다 해결해요. 이 자동차 안에서. 여기에 뭐 식당도 있고 뭐 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다 있어요. 목욕탕이 있는 건 모르겠네요. 그거는 어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목욕탕이 있는지. 목욕탕도 뭐 간이식으로 하면 또 가능하겠죠. 어쨌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자동차, 이동하는 자동차죠. 이동식 주택이라고도 하고 이런 그 생활의 변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됐다고 그랬죠.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가축을 먹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군데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면서 문명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다. 예, 세계 4대 문명은 어디서 발생했죠? 주로 이제 나일강이라든가 나일강 유역, 그죠? 황하 유역, 그 다음에 뭐 아마존강, 또 어디가 있나요? 뭐 미시시피강? 모르겠네요. 어딘가 이제 뭐 그 정도 되겠죠. 뭐 그런 데서 글쎄요. 세계 4대 문명이 어딘가 여러분들 한번 저보다는 실력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황하 유역의 황하 문명, 이집트의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이제 유프라테스 뭡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의 그 문명도 있죠. 거기는 이제 아랍 문명인데 일종의 여기가 페르시아 문명인가요? 하여튼 페르시아 문명이 아닌데 그런 데가 있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어딘가 모르겠네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하여간 큰 강 유역에 이렇게 이제 그 문명이 형성이 됐죠. 그거는 이제 큰 강에서, 손쉽게, 이 물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물이 위에서 이렇게 쭉 흘러내리면서 기름진 흙을 운반해서 그 주변 그 유역이 강 유역이 이제 굉장히 비옥한 토지들이 많이 있었다. 뭐 그렇게 해요. 겐지스 문명, 그 인도의 겐지스 문명 해가지고 4대 문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정착을 하고 집과 도시가 탄생하게 됐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대 사건인데, 그 다음에 이제 고향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고향이 생기게 되면서 그 고향의 어떤 습관과 그 친숙함으로 이제 고향에 정착을 하게 된다. 근데 이제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고향이라는 게 원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에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건 고향이 아니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유목 생활을 하는 게 더 고향보다 근원적인 거죠. 그래서 이 고향에 살면서 뭔가 그 옛 기억, 떠돌아다니던 옛 기억으로 이 고향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인간 속에는 내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향이 그리워지는 게 하나 있고, 또 그 고향에 있으면서 또 그 고향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하나의 그 어떤 옛날에 떠돌아다닐 때의 그 기억,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인간의 문명을 이루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새로운 집이 등장했어요. 새로운 집, 또 아까 말한 그런 이동하는 집. 그래서 이제 이동하는 집도 있고 아파트 같은 어떤 그런 뭐 유리로 둘러싸인 그런 밖에서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예전에는 이제 어떤 프라이버시의 공간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유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 생활이 드러나는 것을 은근히 원하는 건지 뭐 어쩌는 건지 그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한번 관찰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집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게 집이긴 하지만,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집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사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이라고 하면은 지붕이 있고요. 그죠? 지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벽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떠받치는 벽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우니까 창문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어떤 책을 보니까 독일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그런 어떤 내용인가 봐요. 거기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이 창문이 없었대요. 집에 창문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어둡잖아, 그죠? 그 안에가 어둡고 이제 불을 켜는 것도 몰랐죠. 옛날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밝은 빛을 갖다가 이 양동이로 바켓이라고 그러죠. 바켓으로 퍼다가 이렇게 날라가지고 빛을 만들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재미있는 표현인데,
그렇게 하다가 누가 이제 구멍을 뚫으면은 거기 이제 빛이 글로 들어온다 하는 것을 알고서 그 다음에 창문을 냈다고 그래요. 그전 사람들은 창문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거기 구멍을 뚫으면은 집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양동이로 이제 빛을 퍼와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창문이 났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문이라는 건 이제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도구죠. 말하자면 창문은 뭡니까? 창문은 들어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그런 역할을 하죠. 안에서 밖을 내다보고 또 빛이 들어와서 환하게 만들고 꼭 불을 안 켜도 집안이 환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안에서 밖을 이렇게 감시를 하는 역할도 해요. 감시를 하고 또 밖에 있는 사람이 안을 은근히 이렇게 이제 쓱 바라보면서 갈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빗장, 도둑놈이나 누가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빗장, 그 다음에 창살도 도둑을 막는 거죠. 빗장이라는 것은 이제 문이 안 열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빗장이라고 하죠. 이런 거는 이제 자유가 아닌 오히려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밖으로부터 이제 폐쇄시켜 가지고 감옥으로 만든다. 이런 그 지적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빌렘 플루스라는 사람이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감옥 속에 자기가 자기를 가두어 가지고 살고 있다. 뭐 이런 그 역설적인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창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바깥의 어떤 그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죠. 뭐 풍경도 볼 수가 있고 사람들도 관찰할 수가 있고 도둑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말하자면 창문을 통해서 집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건데 요새는 이제 사람들이 창문을 바라보질 않고 뭘 바라보냐면 텔레비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텔레비전. 그래서 그 텔레비전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세계를 바라보는 창이다. 사람이 세계를 보는 창이다. 텔레비를 열심히 보죠, 사람들이. 그 이유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코로나가 지금 어떻게 됐나? N번방 사건 궁금한데 이거 어디까지 수사가 됐지? 뭐 하는 그런 역할을 말하자면 문명의 창 역할을 하는 게 텔레비전이 됐죠. 그래서 저도 이 텔레비전에 대한 거를 한번 좀 좀 더 깊게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텔레비전. 말하자면 바보상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바보상자이기도 하지만 요술상자이기도 해요. 안방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세상을 다 구경할 수가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에 노출되는 이제 그런 거죠.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정보에 노출되는 그런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창문이었는데 이제는 현재는 어떤 그 텔레비전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케이블이라는 건 뭡니까? 케이블이라는 건 전선이죠. 전기선인데 이 선에 의해서 이 그 네트워크 그물처럼 얽혀 있다는 겁니다. 전기선으로 전부 다 연결돼 가지고 뭐 전기도 들어오지만 어떤 그 정보가 집과 집,
집과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죠. 뭐 요새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계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나 개인이 세계의 정보와 다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수평적인 소통을 포함하는 미래의 집, 이런 게 이제 다 네트워크죠. 네트워크라는 것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물망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뭐 역전 앞, 그다음에 뭐 외갓집 하듯이 망이라는 게 그물이라는 뜻인데 그물망이라고 그러죠. 못된 좀 이상한 좀 납득이 안 가는 언어 습관이긴 한데 그물망이라고 그래요. 그물이라고 안 하고 그물망. 정보의 그물망. 집 속에 이런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특히 아파트. 이제 앞으로는 미래에는 이 아파트가 엄청나게 이제 발달을 한다는 거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최첨단 문명이 다 그 안에 탑재돼 가지고 내가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가 있고 집 안에서 또 모든 일을 처리할 수가 있고 또 집을 옮길 수도 있고 그죠? 이동하는 집 이렇게 해갖고 이제 집이 굉장히 새롭게 탄생을 하게 된다. 제가 세종시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 세종시에 아직 분양을 하지 않은 그런 데가 있어요. 생활권이라고 하는데 그 생활권에는 최첨단 문명 이런 그런 정보 시설이 그 아파트에 다 돼 있을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새로운 문명, 이 케이블에 의한 정보의 네트워크가 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가지고 최첨단 문명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동네가 이제 앞으로 생긴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그런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고 제가 뭐 갈 수 있는지 능력이 될지 그건 가봐야 알겠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새로운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판옵티콘이라는 게 있어요. 판옵티콘이라는 거는 판옵티콘에서 옵틱이라는 게 이제 이 광학이라는 뜻이잖아요. 광학. 판 하면은 판 아메리카니즘 해갖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걸 말하죠. 판 아메리카니즘 하면 범미국주의 뭐 그런 건데 이 옵티콘이라고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일망 감시 체계예요. 일망 감시 체계. 일방이 아니고 일망입니다. 일망 감시 체계. 그래서 일망 감시 체계라는 건 이제 제레미 벤담이라는 영국 사람이 어떤 설계한 이상적인 건축이라고 하는데 참 굉장히 좀 이상해요. 이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도록 하죠. 뭐 이렇게 일종의 이제 결국 감옥인데 이제 그 감옥에 갇혀갖고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런 감옥을 설계를 하고 그 안에서 사람이 가장 이상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설계하고서 너무 좋아했다고 그래요. 이 제레미 벤담이. 그래서 자기가 이 교도소장이 되는 게 꿈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교도소를 이상적인 건축을 해갖고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꿈으로 그쳤죠. 실제로는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집, 이게 이제 전통적인 가옥이죠. 이게 뭐,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하나인 하워즈 엔드라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이게 영화 제목인데 하워즈 엔드라고 해서 하워즈 엔드라는 것은 이 영국의 어떤 가문 이름이에요. 가문명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문명이면서 이 영화 속에서 이 가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스토리를 이렇게 이제 이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전개를 하는데,
이 집이 이렇게 영화에 몇 번 등장을 해요. 하면서 굉장히 저는 이 그림을, 이 집을 보고서 가슴이 설레었는데, 아주 정말 현대인이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고향 같은 그런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 집 둘레가 전부 다 정원이에요. 굉장히 넓은 농원이죠, 농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에, 덩굴 이제 올라가고, 이 뒤로 가면 큰그 농장이 있어요. 이 뭐 정원수도 이렇게 많고, 이 집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굉장히 오래된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이 하워즈 엔드의 가족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좀 빠듯하게 살 수 있는 손님방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저도 이런 집을 한번 지어보고 싶은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될런지 굉장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하나의 그냥 꿈으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파트죠. 정말 보기만 해도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그런 아파트인데, 이거 하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안달을 하는 아파트,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팔자를 고치는가 어쩌는가 그런 상황이죠, 사실. 뭐 그런,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집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아파트, 뭐 어떤 약간 그 제레미 벤담의 어떤 그 일망 감시책에 무슨 그 감옥 같은 그런 집인데, 이거 하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안달을 하는, 평생을 이 집 하나 갖기 위해서 사는, 굉장히 불쌍하죠, 말하자면. 이런 집을 가지고서 살아야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이 덜 들어서 그런가. 그러면 이제 집이라는 게 이제 뭐 지금 살펴본 거는 대체로 서양적인 의미의 집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의 풍수지리와 집이라는 우리의 전통 가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풍수지리에 의하면은, 풍수지리라는 거는 바람풍자죠. 바람풍자, 물수자, 지리는 지리, 아까 땅의 이치죠. 바람과 물이 통하는 어떤 땅의 이치, 이런 것을 우리의 집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졌다. 이런 풍수지리가 좋은 데에 집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가장 중요시 했던 게 배산임수. 그래서 뒤에 산이 있고 앞에는 이제 그 물이 있는 배산임수라고 그래요. 이걸 최고로 치죠. 서울에도 뭐 한강변에 있는 집이 가장 비싸다고 그러는데,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고, 뒤에서 넉넉하게 이렇게 이제 받쳐주고, 든든하게 받쳐주고, 앞에 턱 트여 있고 시원하죠. 배산임수. 이런 데 있는 집을 굉장히 높이 쳐줬어요. 그래서 가격이 비싼 건 모르지만, 그 다음에 전저후고, 앞이 낮고 뒤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앞에는 강이나 뭐 호수가 있고 뒤에는 산이 있어야 되겠죠. 전저후고. 근데 간혹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뒤에가 낮고 앞에가 높은, 그러니까 앞에 산이 있고 뒤에 뭐 강이나 뭐가 있는, 바다가 뭐가 있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 있는 집은 굉장히 안 좋죠. 불안하고 뭔가 밸런스가 맞지가 않죠. 그런 전저 후고의 어떤 원칙, 이런 땅에 집을 지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착 후관. 앞에는 좁고 뒤에는 넓어야 된다. 이게 이제 건물 같은 게 특히 앞에는 터가 좁고 뒤에는 넓고,
이렇게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가 보면은 앞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뒤에 가면은 야, 이렇게 으리으리한 데가 있었나? 이런 데가 좋다는 거예요. 앞은 그냥 그럴싸한데 뒤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좁고 어떤 건물을 들어갔는데 앞에는 막 굉장해요. 야, 뭐 이렇게 대단한 집인가 보다 하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방 좁은 거 한 개 있어요. 그럼 실망하게 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착 후관. 앞에는 협소하지만은 뒤에는 넓은 그런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천지인, 하늘과 땅과 인간, 천지인의 원리에 지붕, 지붕은 하늘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붕은 여기 이제 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뜰이 있죠. 뜰이 있고 어떤 집에는 정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붕 밑에 있는 건물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은 하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정원, 마당이죠. 마당이나 정원은 이제 땅에 해당되고 이 건물 이게 솟아있는 건물 이거는 사람을 상징한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서 있으니까요. 천지인의 원리에 맞게 지은 것이 바로 집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가집의 그 지붕. 초가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둥그렇게 돼 있죠. 둥그렇게 돼 있고, 옆에가 이렇게 이제 쑥 들어가고, 중간이 이렇게 산처럼 돼 있죠. 말하자면. 모양이 산 같아요. 우리나라 산하고 조화를 잘 이룬다고 그러죠. 이제 기와집 같은 건 산하고 조화를 안 이루어요. 이게 이제 산하고는 반대로 이렇게 곡선이 거꾸로 돼 있어요. 근데 초가집은 안 그렇죠. 둥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산의 모습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가집의 그 지붕은 기운이 한 대로 모이는 구조, 이 중간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기운이 둥그렇게 모이는 거기로서 이제 한 군데로 모여가지고 강한 생기, 어떤 그 기운이 막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거죠. 하늘로 상승하는 구조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로 상승하는 구조다. 그래서 하늘에 순종하는 이렇게 이제 산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이면서 그 하늘에 어떤 뭔가 저항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순종하는 그런 형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파트는 비바람을 막아주는 공간이라는 도구적 의미가 강하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는 뭐 이런 그 뭐 전저 후곤이 뭐 무슨 지붕이 어떻게 돼 있고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위에 층이 아래층, 아래층에 그 밑에 층 하고 쭉 그냥 상자 같은 박스 같은 걸 쌓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공간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전저 후고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여기가 집이에요. 여기 빨간 여기가 집이고 이게 조종산. 그래서 이제 이 산이 하나 큰 게 있어요. 그 이제 밑에 주산이 이렇게 있고 좌청룡 500호. 그래서 이제 이쪽에 청룡이 있어요. 이쪽에 푸른 용이라는 뜻인데 뭐 이게 왼쪽에 이렇게 이제 좌청룡 이제 청룡이 이렇게 감아 있고 그 다음에 500호 해서 이제 흰 호랑이가 이렇게 이제 딱 막아주고 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안산은 이 집을 안정되게 이렇게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 조산이라는 것은 더 멀리서 아주 안정되게 이 집을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게 명당짜리라고 그래요. 명당짜리. 이런 데가 뭐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다녀보면은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뭐 이런 데다가 집을 져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묘를 거기다 써도 뭐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발복한다, 뭐 그런 옛날 그 말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지 뭐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과거에는 그런 개념으로 집을 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집이라고 하면은 그런 그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했죠. 지금까지는 어디에 위치해야 되고, 뭐 지붕은 어때야 되고, 창이 어떻고, 뭐 어떻고, 뭐 그런 그 물리적인 그런 공간 얘기를 했는데, 이 가정이라는 것은 홈이죠, 홈. 홈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의미가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의식주 활동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다. 집이라는 뜻이 아니죠. 하우스라는 뜻이 아니고 홈이라는 이 가족을 이루는 그 공동체. 그다음에 이제 마음의 안식처. 마음을 쉴 수가 있는 편안하게 이제 휴식을 취하는 그런 장소라는 뜻이죠. 안식처라는 거는. 그 다음에 공동생활의 공간이다.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데가 아니에요. 혼자 살면 편한 것도 있겠죠. 혼자, 뭐 원룸에 사는 뭐 여러분들 중에는 고향에서 이렇게 유학을 와가지고 혼자 일주일 동안 살고 혼자서 이제 이렇게 나중에 주말에 집에 이렇게 가면은 거기 이제 가정이죠. 공동생활 공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건데요. 그 다음에 비혈연 관계의 사회집단이다. 혈연 관계, 가족들이죠, 되게. 그럼 비혈연 관계라는 건 무슨 뜻이냐? 혈연으로 맺어지지는 않았지만 같이 사는 그런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데도 있어요. 뭐 고아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요새는 이제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보면은 이 건물 하나에 집이 여러 집이 이제 들어서 살아요. 다가구 일종의 우리 개념으로 하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또 같이 차도 마시고 또 뭐 영화도 같이 보고 어디 놀러도 같이 가고 시장도 같이 보러 가고 또 뭐 식사 당번도 있고 뭐 그런 그걸 갖다가 이제 독일어로는 본 게마인샤프트라고 하는데 집 공동체라고 하나요? 뭐 생활 공동체라고 하나요? 어떻게 거주 공동체라고 하나요? 그렇게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뭐 일본에도 그런 게 많다고 그러고 뭐 스웨덴이나 이런 선진국들에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사회 집단이. 그래서 혈연 비혈연의 관계를 맺는 그런 사회 집단이다. 이런 게 이제 일종의 가정이죠, 가정. 홈. 단순히 물리적인 그런 뭐 벽이 어떻게 돼 있고 지붕이 어떻게 돼 있고 뭐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유대 관계가 훨씬 더 부각되고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혈연 비혈연 관계의 사회 집단이죠, 일종의. 게마인샤프트라고 그래요. 게질샤프트가 아니고 게마인샤프트. 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죠.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 뭐 이익 집단 무슨 집단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런 관계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은 사회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진다.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 그런 거죠. 이제 핵가족, 그전에는 핵가족이기 전에는 대가족이죠. 대가족에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독립된 하나의 그런 가정을 이루면은 그거는 이제 핵가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뭐 다 모여갖고 사는 것은 대가족이고,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대가족이 같이 이제 거주를 했고, 오늘날에도 뭐 그런 집도 뭐 없잖아. 있죠. 그래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졌다.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뭐 타인과도 같이 살고, 가족과도 같이 살고, 또 규모도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또 주기적으로 변화하기도 하고,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컨비네이션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 1인 1가족이 굉장히 그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인 1가족. 왜 그럴까요? 왜 1인 1가족이 될까요? 뭐, 다 알고 있는 걸 제가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결혼했다가 또 이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뭔가 이제 이 현대인들의 의식 구조를 나타내는 건데, 저 같은 그 9세대의 그런 인물은 좀 씁쓸합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닌데 하면서 구닥다리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신세대 얘기를 들어보면 뭐 하려고 결혼하느냐, 혼자 각자 살면서 편안하게 간섭도 안 받고 살면서 또 다른 사람들 만날 수 있고 자유롭게 합쳤다 만났다 이렇게 하면 좋을 걸, 뭐 하려고 생고생을 하느냐, 그런 다분히 그 뭡니까 그 경제적인 그런 가족 개념이죠.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조금 안 되긴 한데, 독일에 있을 때 보면은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그 가족이라는 개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결혼은 여간해서 하질 않아요. 여간해서 하질 않고 같이 살아요. 그냥 같이 살고 경제를 반반씩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신뢰가 쌓이면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또 신뢰가 쌓여도 결혼 안 하고 그냥 살기도 하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그것이 별로 안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너는 9세대의 그런 그 구닥다리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구닥다리다 뭐 이렇게 취급을 받기가 일쑤인데, 어쨌든 이렇게 1인 1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좋은 면도 있는가 모르지만 굉장히 그 비극적인 그런 고독해지는 거죠. 말하자면 인간이 고독해지고 다른 사람의 간섭을 안 받으려고 하고 어떤 그 공동체를 싫어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고독하게 살다가 고독하게 자기 혼자 죽으면은 끝나는 걸로. 너 먹고 네 거 네가 먹고 내 거 내가 먹고 뭐 그런 편하게 살다 보면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사회에서 개인이 중요해지는 추세에 있다. 인터넷으로 이제 서로 시장도 보고 만나기도 인터넷으로 만나고 또 카톡으로 만나고 뭐 다 인터넷이죠 그게. 그래가지고 어떤 사회보다는 개인이 중심이 되는 그런 그 개인이 핵이 되는 그런 그 점적인 사회가 되는 거죠. 점적인 어떤 뭐랄까요, 공동체보다는 점적인 그런 개인이 중요해지는 추세에 있다. 뭐 혼자 밥 먹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죠. 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옛날에는 좀 쑥스러웠는데 쑥스럽지도 않고 다들 그러니까 뭐 외국 같은 데도 보면은
혼자서 술 마시는 사람도 많고, 뭐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해요. 그래서 비혼의 길을 가면서, 그러니까 혼인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고 살면서도 자녀를 출산하여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이거 미혼녀, 미혼남 뭐 그런 거 이제 뭐 결혼 안 하고서도 자녀를 낳는다 이거죠. 정말 이거는 뭐 글쎄 편리한 개념이기도 한데 저는 구시대 유물이라 그런가 몰라도 이건 좀 굉장히 그 불안해 보이는 편안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컨비네이션 같네요. 혼인을 하지 않으면서 애를 갖는다. 그게 이제 뭐 어떻게 가능한가는 모르지만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살다 보니까 그런 건지. 그리고 이제 가정이라는 것은 만남의 장소다. 뭐 이렇게 직장 다니고 뭐 어떻게 어디 여행 갔다 오고 뭐 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날 수가 있다. 만남의 장소. 그 다음에 요리 등 뭐 취미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여가를 즐기고 휴식을 취하고 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이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가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네요. 빨리 시간이 안 가네요, 참. 제가 할 얘기를 다 한 것 같은데. 이 마르셀이라는 사람이,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프랑스의 유신론적 실존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인데 여러분들 그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사르트르하고 동시대 사람인데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 철학자의 대표자라고 한다면 마르셀은 유신론적 실존 철학자를 대변한다 이렇게 이제 크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마르셀은 그러면 왜 신이 있다고 믿으면서 실존 철학을 했느냐? 무신론적 실존 철학하면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뭔가 재밌게 참 뭔가 의식이 있어 보이는데 유신론적 실존 철학하면 이렇게 좀 뭔가 인기가 좀 떨어질 것 같죠?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신이 있는 게 좋은지 나쁜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건 사람의 어떤 믿음의 문제고 그런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어느 것이 좋으냐 하는 것보다도 그런 너무 어린애 같은 그런 생각보다도 신을 믿는다는 의미가 뭐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마르셀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게 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하우스할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 가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식과 생활을 결정하는 근원적인 조건 문제가 아닌 신비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비. 야, 이거 뭐 마르셀의 철학을 신비의 철학이라고 그래요. 혹은 희망의 철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가정이라는 것은 신비다. 하는 거죠. 문제가 아니라 신비다. 인간의 어떤 의식 생활을 결정하는 근원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가정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살고 뭐 이런 게 뭐 주변적인 걸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의식을 결정하는 근원적인 조건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100% 공감을 하는데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조주빈이 이제 그 N번방 사건 조주빈이 심층 취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했고 어머니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서로 이제 이혼을 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여자에 대해서 군대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뭔가 콤플렉스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가 뭐 원수진 것도 아니고 특히 욕을 할 그런 생각은 없지만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요새 이제 매스컴을 많이 타니까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의 어떤 그 이런 정말 가공할 깜짝 놀랄 만한 이런 그 범죄가 바로 이 사람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저는 뭐 매스컴에서 뭐 이런 대대적인 보도는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가정에 굉장한 문제가 있었다. 가정이라는 것은 내 의식과 생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원적인 조건인데 따라서 이것은 문제가 아닌 신비라고 했는데 이 문제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대상화를 시켜서 그 볼 수 있는 그런 걸 말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부닥치죠. 살아가면서 그건 뭐 뭔가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인가. 그렇지만 이 신비라는 것은 문제로 제기가 안 돼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뭔지. 신비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 신비의 어떤 그 가정이라는 것이 내가 의식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내 어떤 그 깊숙한 어떤 무의식,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삶, 생활, 삶, 이런 것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된다. 근원적인 조건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가정 교육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가정 교육이라는 게 뭐 할아버지가 이렇게 뭐 앉혀놓고 해초리 들고 뭐 하늘천 따지를 시키고 뭐 삼강 오륜을 뭐 이렇게 시키고 그게 가정 교육이 아닙니다. 가정 교육이라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그 가정 속에서 이렇게 우러져 나오는 분위기 같은 거 그런 것의 영향을 사람은 절대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무신론적인 실존 철학자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노벨상을 거부한 위대한 문학자이긴 하지만은 가정적으로 굉장히 불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그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이제 헤어지고 그러면서 그 엄마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르트르가 신을 믿지 않는 데는 그런 그 신이 있다면은 우리 엄마를 그렇게 할 리가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신을 믿지 않았고 신이 없기 때문에 이 세계가 이렇게 어둡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온 거고 이 신비의 영역 이런 것을 가지지 못한 거죠. 말하자면 가정적으로 불행한 사람은 참 굉장히 그 불행하게 살 어떤 그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신비한 것이 바로 가정이다. 그래서 내 몸과 같다. 내 가정이라는 것은 내 몸과 같아서 소유나 어떤 대상 눈앞에 두고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질 수 있는 뭐 소유를 한다. 뭐 소유할 수 있는 건 집이겠죠. 집, 하우스겠죠. 그러나 홈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뿌리 같은 것이다. 뿌리라는 영화 있죠. 책도 있고 6권짜리로 됐나요? 루트 하는 거. 자기의 조상을 찾아서 계속 이제 세계를 찾아 헤매는 그런 스토리로 된 키타콘테 얘기요.
옛날에 그 유명했었는데 영화로 보려고 하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어쨌든 내 몸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그리고 내 몸이라는 것은 신비라는 거예요. 내 몸이 뭐 의학적으로 뭐 팔이 어떻게 돼 있고 다리가 어떻게 돼 있고 뭐 내장이 어떻게 돼 있고 뇌가 어떻게 돼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라는 것은 그런 걸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비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는데 밖에서 쉬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총소리가 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이제 군 부대가 있는 주변이라서 사격 훈련 같은 걸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제 총소리가 났는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40년이 흘렀어요. 그로부터 40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이렇게 우연히 엑스레이를 찍다 보니까 내 허벅지 있는데 총알이 들어있어요. 총알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그걸 꺼내보니까 그때 그 총알이 내 허벅지에 와서 박혔어요. 근데 그걸 난 모르고 있었던 거죠.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내 몸이 그것을 이 총탄을 갖다가 겹겹이 에워쌌어요. 에워싸가지고 그 총탄이 내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이렇게 자동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총알을 겹겹이 에워싸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 이제 그 죽었겠죠. 그 총탄 때문에 그 독이 퍼져가지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내 몸이 알아서 그걸 방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 몸이라는 것은 신비예요, 신비. 뭐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내 몸이 알아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내 몸이라는 것은 나의 그 체험적 확장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내 몸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라는 것은 하나의 신비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신이라는 것은 육화라고도 해요. 육화, 인카네이션.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실존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아까 그 신비라고 그랬죠. 내 몸과 내 영혼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혼연일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내 몸처럼 그렇게 신비로운 게 가정이다 하는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죠. 부모 형제와 함께 있음을 깨닫게 된다. 내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조상 후손. 그러니까 이제 조상 후손이 이렇게 이제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이제 쭉 내려오는 거죠. 이게 종적인 거고. 그 다음에 옆으로는 이제 이렇게 그 형제, 뭐 사촌, 뭐 쭉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십자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족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다 얼굴이 좋고 다 닮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조상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니까 와서 뭐 흐뭇하니 이렇게 뭐 술도 한잔 하시고 야 무슨 지금 그 21세기에 이런 최첨단 시대에 무슨 조상이 있다고라고 제사를 지내고 뭐 다 요새는 제사도 안 지내고 이제 외국에 놀러 가는데 참 저 사람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학생도 있을 수도 있는데 당연한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신비의 세계를 우리는 살아야 돼요. 너무 힘들게 이렇게 네 거는 네 거, 내 거는 내 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 플러스 1은 2고 그 내 몸은 갖다 그냥 내 영혼하고 다른 거고 해가지고 그냥 수술을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르셀에 의하면은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다 할 얘기를 다 했는데 이제 이
집이죠. 이것도 이제 독일에서 이제 이런 걸 성이라고 그래요. 성, 왕궁이죠. 일종의 아름다운데 어떤 경관을 가진 이런 그 아름다운 성이죠. 이 서양 건축은 보면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형국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는 형국. 기독교적이라 그런 건 몰라도 이런 아름답긴 한데 뭔가 이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어떤 철학적인 그런 건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 동양 사람으로서 그런 관점도 한번 가져보는 거죠, 그냥. 이것도 역시도 이제 하나의 영국에 있는 어떤 성이에요. 왕궁이죠, 말하자면. 왕궁을 성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왕이 이제 거주를 했는데, 보통 이런 것은 한 철에, 여름에 여기서 이제 살고, 또 가을엔 또 다른 왕궁으로 가요.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했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은 이제 굉장히 힘들게 살고, 왕은 호의호식을 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런 역사를 왕정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스페인은 아닌가요? 뭐 네덜란드,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이 보면은 전부 다 왕국이거든요. 시대는 최첨단 현대를 살고 있는데 몸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의식은 이 사람들은 300년, 400년 이전에 어떤 왕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왕조 시대를 살고 있는 구시대의 그런 유물들을 끼어안고 의식이 미개해가지고 그런 상태에 살고 있다. 일본의 수상에 하는 그런 행동도 보면은 굉장히 군국주의의 어떤 광분하고 있는 그런 구시대의 인물이다. 현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지금 옛날 잠꼬대 하듯이 살면서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 세계를 속이려고 하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 어떤 국민이 중심이 되는 왕이라는 게 사실 시대착오적인 거죠. 어떤 상징물로서 왕을 뭐 둔다고 하지만 그 나라 백성들은 아직도 조선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파놉티콘이라고 해서 이 감옥입니다. 감옥인데 이 제레미 벤담이 이제 설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감옥이라는 건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이제 중앙에는 이제 높은 이런 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둥그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그 칸마다 한 사람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깜빵이죠. 우리말로 하면 깜빵에 한 사람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하고 얘기를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서로 교통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벽으로 딱 막았죠. 딱 막았는데 이 간수는 중앙에서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감시탑을 볼 수가 없어요. 막아놔가지고. 그러니까 일방적이죠. 여기 감옥 이렇게 생겼어요. 겉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간수는 이 모든 사람을 한눈에 이렇게 꿰뚫어서 저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누굽니까? 이 죄수들은 간수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일방적이죠. 그래서 일망감시 체계라고 해서 이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뭡니까? 서로 간에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서로 얘기도 못하고 정보를 나눌 수가 없다. 이런 것을 하나 이상적인 건축으로 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이런 감옥과 같은 그런 구조로 돼 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선생님이 학생을 감시하고 성적 이런 걸 통해 갖고 어떤 통제를 하고
규율을 만들어 가지고 통제를 하고 그런 문제, 그런 것을 어, 누구예요? 미셸 푸코가 이제 그런 일망 감시 체계라는 그런 그 감옥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까 제레미 벤담이 그런 감옥을 이상적인 건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시간에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지금 이 하우즈 엔드라는 이 영화를 좀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애매해요. 시간이 애매한데 어떻든 이 영화의 스토리 자체를 얘기하려면 시간이 이제 안 될 것 같고 어떻든 이 영화 여러분들 한번 꼭 봤으면 싶은데요.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옛날의 문화 혹은 옛날의 건축 이런 것이 이제 사라져가지고 이런 아파트 문화로 바뀌면서 인간 의식이 참 절망 속에 빠지게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가정도 다 깨져요. 다 핵가족화 돼가지고 전부 다 물질밖에는 몰라요. 관심사는 물질밖에 없고 서로 간에 유대 이런 건 없어지고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자기 물건을 많이 차지하려고 재물을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과 가정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걸 이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요. 또 집과 인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집, 가정 뭐 이런 걸 다 포함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집은 이상이 없나요? 하고 제가 이제 한번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